안녕하세요. 실천학부 공무원과학의 박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2단원이죠. 바로 전자기장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 5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전자기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1쪽이고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전기장과 전기력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체들이 있고요. 자, 이때 항상 전기를 띠는 물체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전기를 띠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바로 우리가 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전이 일어난 물체들을 우리가 이제 대전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대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자에 잃고 얻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전자를 얻게 되면은요, 그 물체는 마이너스적인 힘을 띠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플러스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고 얻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대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때 그런 물체들을 우리가 대전체라고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물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전기라고 부르는 바로 마찰전기인데요. 이때 같은 물체는 안 되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경우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물체를 대전하게 되면은 이때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쪽에 있는 전자가 B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면은 이때 A는 전자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거죠. 따라서 A는 플러스의 힘을 띠게 되고요.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게 되니까 마이너스의 힘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극을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시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서로 마찰시켜 봤을 때 좀 더 플러스가 잘 되는 물질이 있고 좀 더 마이너스가 잘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찰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 전자를 얻거나 잃기 쉬운 순서로 각각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전열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대전열이 정리가 되어 있죠. 대전열이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은요, 왼쪽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들을 서로 마찰시켰을 때 좀 더 플러스에 가까운 쪽이 전자를 잃기 쉽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경우가 바로 전자를 얻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털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경우 이때 플러스 쪽에 가까운 털가죽이 바로 전자를 잃고 플러스, 반대로 에보나이트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전열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를 더욱더 많이 잃고 얻어서 이 물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전기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력, 말 그대로 전기적인 힘을 계산하는 것이죠.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두 전하가 가진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바로 이것이 전기력을 계산하는 공식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을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가 A, 한 물체가 B거든요. 자, 근데 이 물체가 각각 전기적인 힘을 띠고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A가 Q1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B가 Q2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과연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전기력은 두 가지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력이 일어나려면은 서로 다른 극 상태여야 돼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경우에는 척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둘 다 플러스거나 혹은 A와 B가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척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인력이 발생할 건지 혹은 청력이 발생할 것인지는 바로 이 두 물체의 이 전하량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Q1 그리고 B가 마이너스 Q2다 이러면은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근데 Q1, Q2가 둘 다 플러스거나 혹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쟤네들 사이에서 청력이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전기력 힘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힘은요, 지금 현재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퀄,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 상수값이 필요하죠. 자, 이 상수값에다가 두 물체의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하고요.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R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바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쿨롱의 법칙. 자, 근데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식은 만유 인력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바로 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인 이 만유 인력은 결과적으로 이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만유 인력을 통해서 바로 이 쿨롱의 법칙이 유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페이지 52쪽 보시면은요, 바로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보았던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하를 띤 물체 주변으로는 그 전기력이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힘이 작용하는 그 공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기장.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전하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전기장의 방향을 정할 때는요, 이때 그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 즉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조그만한 단위 양전하를 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입자를 놓을 거예요. 근데 이 입자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Q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다면 이 두 물체 사이에서는 당연히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물체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A가 마이너스라면요, 이때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하는 당연히 잡아당겨지겠죠.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쪽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전기장의 방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하량의 이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를 지금 표현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전기장의 세기 E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때 전기장의 세기 E는요, 이때 전하량 Q분의, 그죠? 전기력 F로 계산한다라는 이런 공식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하량은 바로 이 단위 양전하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하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전기장의 세기의 공식을 약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은 전기력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라지 Q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단위 양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전기장의 세기 E는 단위 양전하분의 전기적 힘 F로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F는 바로 전기력입니다. 따라서 K, 두 물체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전하량의 곱, 라지 Q, 스몰 q 곱에 비례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다시 스몰 q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요 전하랑 요 전하가 같은 거니까 소거가 일어날 것이고요. 따라서 남는 전기장의 힘은 바로 K, R의 제곱분의 라지 Q구나 라는 이런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그 단위 양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소거되잖아요. 그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라지 Q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입자의 전하량이 얼마인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가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전기력, 그리고 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들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전기력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당연히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전기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기장 내에 있는 전기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력을 선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교재 52쪽 중간 정도에 나와 있죠. 이때 전기장 내에 놓인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을 화살표로 쭉 표현해서 이어준 손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전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어떤 전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플러스로부터 지금 현재 주변에 플러스의 전하를 막 놓게 되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청력을 받으니까 밀려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다가 플러스 단위양 전하를 놓게 되면은 얘네들은 서로 간에 끌어당겨지는 힘, 인력을 받을 테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력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주변에다가 아주 수많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단위 양전하들을 쭉 놓았을 때 그 녀석들이 받는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플러스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당연히 여러 방향으로 나가고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력선의 수가 결과적으로 이 전기력의 세기를 의미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전기력선을 촘촘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만큼 전기력이 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겨지는 인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같은 극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었죠. 이거 보세요. 서로 다른 극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력선이 나와서 바로 들어가 주거든요. 그러면서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전하가 모두 플러스를 띠고 있다. 그러면 두 전하 모두 다 나오는 전기력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기력선이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두 전하가 있다.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서로 간에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봤던 바로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52쪽 아래 보시면은요. 정전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어떤 두 물체를 전기를 띠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경우, 즉 바로 정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마찰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찰 전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었죠. 즉, 한 물체는 전자를 잃었고요, 또 다른 물체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다른 물체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때 한 물체 내에서도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경우,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물체 내에는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서 그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자 핵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일 이런 물체에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던 물질이 아무것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고르게 섞이면서 얘네들은 중성 상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근데 만일 이 주변으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이때 이 안에 있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들은 플러스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을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원자핵은 무겁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자핵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대신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어떨까요? 어우, 신나죠. 왜? 결과적으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물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이쪽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적어지고 플러스가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전하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극을, 그리고 그 반대쪽은 플러스 극을 띠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앞서 마찰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때 물체 내에서, 그죠?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극을 나타내게 되고, 당연히 이 두 부분은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정전기 유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 보통 우리 주변에서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도체라고 하는 물질들은 이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속박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도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 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재 52쪽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때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의 이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도체 내에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원자나 혹은 분자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주변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회전을 막 하면서 이때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플러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줘요. 그러면은 이때 상대적으로 왼쪽이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유전 분극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유전 분극. 이해되셨죠? 자, 이런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자기장, 그렇죠.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력에 의해서 자기력이 유도되네, 즉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그러면은 자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해서 전자기장, 그리고 전자기력,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게 될 내용, 페이지 53쪽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흐른 도선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그렇습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바로 마그네틱 필드죠. 마그네틱 필드. 자, 그런데 이때 이 자기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전기장의 세기 계산할 때 E는 단위 양전하 전하량 Q분의 F. 그래서 정리해보면 K R의 제곱분의 라지 Q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적을 거예요. B. 그런데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단위 면적 S당 그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 파이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T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 테슬라라고 이제 읽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전기력선의 수, 이것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자석이 있으면은요, N극, S극이 있죠. 이때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기력선 그릴 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단위 면적당 그 전자기력선이 얼마나 통과하는지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것,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자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의 수가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색이 B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테슬라고요.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 쪽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다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이 자기력선은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전기력선과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식으로 전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가 보고에 있는 그런 53쪽 중간부터 나와 있는 거죠. 자,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요. 자,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자, 예를 들어 이런 공간에 지금 도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 놨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플러스로 연결을 해 놓고요. 위쪽을 마이너스로 한번 좀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보면은요, 나침반이 일정한 방향으로 막 회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우리 알고 있다시피 나침반은 N극이 북쪽을, S극이 남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선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이때 그 나침반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때 지구자기장을 무시하면은 이때 이 도선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형태처럼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회전하는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바로 오른손을 엄지손가락 척 해가지고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봉이죠. 자, 이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 직선도선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 말인즉슨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다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도선 주변으로는 자기장이 원형으로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직선도선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 B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비례상수 K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 K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 R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 거리, R에 반비례하고요. 이때 전류의 세기, 우리가 보통 I라고 적죠. 이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약하면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반대로 전류의 세기가 강하고요. 도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비례상수 K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결과적으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바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페이지 53쪽 가장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원형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원형전류에 의한 자기장 2번이죠. 원형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면에 지금 도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굽혀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쪽을 플러스로 이쪽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혹은 이걸 그냥 동그랗게 감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원형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때 이 모습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은 우리는 세 개의 직선 도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렇게 꽂혀 있고요. 두 개가.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렇게 직선 도선 세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때 요 오른쪽에 있는 도선 위로 올라가죠. 손 요렇게. 그러면은 무슨 방향이구나. 그래요, 반시계 방향이구나.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자, 아래로 내려가죠. 손 요렇게. 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선을 손을 이렇게 감아보면요, 도선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그 세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확인해 봤던 것처럼 도선이 이렇게 흘러주면은 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옆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지금 이제 자기장이 요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칠판 쪽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형 전류는 이때 자기장을 만들 때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자기장의 세기 B는 여기서 상수값이 필요합니다. K'이라고 할 거예요.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의미 없고요. 이때 비례상수에다가 이때 원형 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R,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지름이겠죠. 그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이때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 I에 역시 비례하는 것이 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었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와 앞에 비례상수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전류의 세기가 약하면 자기장의 세기 약할 거고요. 반대로 거리가 가깝고 전류의 세기가 세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매우 강해질 겁니다. 자, 54쪽에 그 그림 나와 있죠. 손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오고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죠. 자,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서는 이 도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감겨 있고 전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원형 도선 가운데다가 예를 들어 이 쇠막대 같은 거, 쇠로 되어 있는 막대 같은 것들을 끼워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도선이 감겨 있을 겁니다. 색깔을 다르게 좀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도선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자, 어떻게 감겼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류가 여기서 흐를 수도 있고 여기서도 흐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이쪽 방에서 흐르고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전류가 막대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위쪽 부분에서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건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위쪽에서 요 윗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앞에서 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얘네들의 자기장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의 자기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하고 세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때 우리 앞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찾을 때 요거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엄지손가락 전류, 4개의 손가락 자기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손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사람의 그 인체 구조상 이게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맞죠? 뭐 하기 되게 불편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계속 이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면은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앞서 위쪽에서 전류의 방향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손 그대로 잡아주세요. 손 그대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줄 겁니다. 즉,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형태,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내부에서의 바로 자기장의 방향,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왼쪽.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으면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었던 직선 도선이나 혹은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도선 주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원형 형태로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전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은 N극과 S극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솔레노이드, 얘는 가능해요. 왜? 왼쪽으로 가서 솔레노이드를 나가죠. 나가는 쪽이 N극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쪽이 S극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과 비슷한 그런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일 이 경우에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었다. 그러면은 이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를 계산할 건데요. 역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촘촘히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어디에 놓여 있든 간에 그 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대신에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요, 역시 상수가 필요합니다. K 더블 프라임이에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값이 있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1m 길이에 도대체 몇 번 감겼느냐, 즉 단위 면적당 원형 도선이 감긴 횟수 n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얘는 많이 촘촘하게 감기거나 전류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져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철심 같은 걸 꽂아 놓는다 그랬었죠? 이렇게 철심 같은 걸 꽂아 놓으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석이죠. 전자석. 자, 이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 페이지 54쪽까지에 대한 내용들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내용들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 55쪽에 물질의 자성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자석의 힘, 자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데요. 자, 이때 물질의 자성, 물체가 자기력을 띠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도선에 흐르고 있는 전류 혹은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의 궤도 운동 혹은 전자의 스핀 운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체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앞서 봤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자, 그런 식의 현상이 벌어졌을 때 물체가 자석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석의 종류, 그러니까
자성을 띠게 되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거든요. 이 자성체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강자성체고요. 두 번째는 상자성체입니다. 그런데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사실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강자성체는 자석에 굉장히 잘 달라붙는 물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거겠죠. 자, 근데 상자성체는 자석에 달라붙긴 하지만 약하게 달라붙는 물질이에요. 뭐 종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자석에 약하게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자성체, 상자성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상당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이 물질 내에는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원자, 바로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쪼개요. 그랬을 때 과연 N극과 S극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막대 자석의 정 가운데를 딱 쪼개면 N극만 혹은 S극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석이 깨져도 서로 간에 달라붙죠. 그거는 자석의 극이 새롭게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막대 자석을 반으로 쪼개도 다시 N극, S극이 생깁니다. 또 쪼개도 N극, S극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다 보면은 원자 단위까지 쪼개낼 거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N극, S극이 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내부에 그런 원자 상태의 자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 내에는 결과적으로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원자 자석은 N극, S극이 있죠. 이때 N극 방향 쪽을 색깔로 칠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원자 자석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이 물체 주변에다가 또 다른 자석을 띠고 있는 물질을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N극, 그리고 이쪽에 S극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갑자기 빙그르르 돌기 시작해요. 빙그르르 돌면서 이때 이렇게 이제 배열됐다고 칠게요.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N극 쪽으로는 S극들이 쫙 이렇게 S극들이, 그리고 S극 쪽으로는 N극들이 쫙 이렇게 배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체 자체가 오른쪽으로는 N극을, 그리고 왼쪽으로는 S극을 띠게 되는 그런 물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N극과 S극, S극과 N극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공통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 이때 이렇게 자화됐을 때, 자석화됐을 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할 거예요. N극 치우고 S극 치웁니다. 그러면 이때 강자성체는요, 이런 식의 형태를 그냥 유지를 해버려요. 그런데 상자성체는 다시 원자 자석의 배열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강자성체는 이렇게 자화되고 나서 자석처럼 만들어지고 나서도 외부 자기장이 제거돼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자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은 다시 원자 자석의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중성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성체의 종류가 세 종류라 그랬죠? 또 한 종류는 바로 세 번째,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얘는 좀 약간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앞서서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예를 들어 외부 자기장을 놓게 되면은 그 외부 자기장의 극과 서로 반대되는 그런 극을 띠게 되면서 서로 간에 달라붙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약한 이런 원자 자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상태에는 아무런 뭐 극을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놓아보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N극, 그리고 이쪽에 S극. 그러면은 이 안에서 순간적으로 원자 자석 같은 것들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원자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N극 쪽으로 N극이 배열돼요. 띠띠띠띠 N극. 그리고 S극 쪽으로는 S극이 배열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N극과 N극, S극과 S극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반자성체는 이런 외부 자기장 내에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얘네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 봐줬던 상자성체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자성체의 종류예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성체의 종류 3가지 봤는데요. 아, 쟤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기 유도는요. 전자기 유도. 앞서 우리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거 있었죠? 바로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감겨 있는 것. 이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일 주변에 자석을 왔다 갔다 거리면은요, 그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즉, 전자기장에,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유도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역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냐 이거죠. 즉 쉽게 말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유도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이거예요. 자, 코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전원장치를 연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원장치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G라고 적고요. 읽을 때는 검유계라고 해서 이때 만일 이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그 세기가 어딘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해봤자 전류 흐를까요? 안 흘러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자석을 왔다 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자석의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극 쪽에서 자기력선이 나올 거거든요. 자기력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때 이 코일 내로 들어가는 전기력선,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석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자기장을 잡아당기면은 이 코일 내에 있는 자기력선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코일은요, 그런 자속의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를 유도합니다. 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그러면 코일 내에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력선을 줄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이때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죠.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류를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코일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철심에 감아둔 코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검유계 설치해 놓고요. 자, 지금 앞에서 뒤로 이렇게 전류 도선이 감아져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요 위에서 자석을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N극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N극. 됐죠? 자, N극이 가까이 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자기력선의 수가 늘고 줄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코일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유도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코일은 새침대기예요. 새침대기. 쉽게 말해서 N극이라고 하는 남자애가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와요. 왠지 모르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가까이 못 오게 할 거예요. 자,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난 그게 싫어. 너 꺼져. 위쪽을 N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이 S극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솔레노이드에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찾을 수 있는 거 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때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라 그랬었죠. 이때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 N극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손에서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4개의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감기네요. 뒤에서 앞으로 감기려면은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요.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보세요. 가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검유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 때 예를 들어 요 방향을 A, 요 방향을 B라고 한다면요. A에서 검유계를 지나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새침대기예요. 가까이 오는 거 싫어. 너 꺼져. 오지 마. 이거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똑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철심 있고요. 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 감겨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검유계. 자, 요 방향 여기 A, 여기 B. 자, 그런데 앞서 이제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오지 마 이랬죠. 그래서 N극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받은 N극이 나 갈 거야 하면서 가요. 멀리 가요. 그런데 새침대기라고 그랬죠. 그것도 싫어요. 가는 것도 싫어. 왠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가지 마. 이래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마냥. 그래서 위쪽을 S극으로 딱 만들어줘요. 가지 마. 나에게 다시 돌아와. 아까 가까이 올 때는 싫어. 꺼져 이랬었는데요.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야, 가지 마.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 S극. 자, 그러면은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보세요. 그럼 손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요. 앞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그렇죠. 바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B에서 검유계를 지나 A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자기장이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보세요. N극 가까이 오면은 오지 마. 위를 N극으로 만들 거예요. 그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N극이 떠나가요. 가지 마. 위에다가 S극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또 바뀌어 버려요. 즉 다시 N극이 그래? 그럼 나 가까이 가도 돼? 하고 가까이 오면 싫어. 꺼져. 이거예요. 오지 마. 근데 또 다시 상처 입고 가려고 하면 가지 마. 또 이런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가까이 올 때는 같은 극으로, 멀어질 때는 다른 극으로 만들면서 전류를 형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S극이 가까이 와요. S극이 가까이 오면 위에를 무슨 극으로? 그래요. S극으로 만들 겁니다. 이것처럼 될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반대로 S극이나 상처받아서 갈래. 가요. 그럼 가지 마. 위에를 뭘로 만들까요? N극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를 만드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기 유도에서 방향을 결정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오면 꺼져. 그리고 멀어지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일 내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야 될지를 결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손 잡아서 그때 전류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아마 쉽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그 내용이 56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생기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우리가 V라고 적죠.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계산할 거예요. 자, 이 공식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n은요, 코일에 감긴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일이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그만큼 유도기전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전압이 크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 이거지. 자, 이거는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율. 그 말은요, 뭐 강한 자석이 있건 약한 자석이 있건 자석의 세기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야. 중요한 거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러면은 자속의 변화율이 크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강한 자석을 빨리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강한 자석을 느리게 움직여주는 것보다 약한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변화율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자기장의 세기 B를요, 단위 면적 S분의 자속 파이로 계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자속 파이는 자기장에다가 단위 면적 S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로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자, 요 내용 바로 단위 시간당 면적의 변화, 그죠? 혹은 자기장 세기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결과적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예요. 변화. 자석이 세건 약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도기전력은 바로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크게 발생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유도전류도 더욱더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공식 앞에 부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앞서 그랬었죠. 이 유도기전력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힘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페이지는 오늘 56쪽까지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바로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 띠에 관련된 내용들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